기계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법원이 법만 해석하는 그런 집단인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면 AI가 판사를 하죠. 이건 뭐 황교안 전 총리까지 영장이 안 나온 상태가 돼버리니 많이 맥이 빠지겠습니다. 네. 특검. 재청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거인멸의 그 우려가 너무해요. 근데 이 부분을 기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뭘 다툼이 여지가 있는지 도대체 뭘 다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데이터와 상황 분석을 하고 있다.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있지 않냐. 꼬마 애들이 지구를 정복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 꼬마요? 거죠. 쓸데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를 지키려고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동생을 빨갱이를 만들고 사악한 사람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체포해서 뭐 어떻게 하여튼 쏴 죽이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는지 저는 그 감정의 그 어떤 변화 기복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 당은 왜 떨어질까요? 여당도 아닌데. 그 장도혁 대표가 장도혁 대표의 계획이 있겠죠. 다 되게 아니, 부정적인 대통령은 떨어지고 네. 민주당은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저희 당이 떨어지면 반사회를 저희 당 아직도 전혀- 여당인가요? 네. 이해를 못하겠네. 한없이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한미 관세 또 안보 협상 관련된 팩트 시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 계속 이제 기다려 왔었는데 결국 나왔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백악관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관심 많았던 거는 뭐 관세는 15% 됐고요.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 요게 이제 가장 관심이 좀 많이 모였던 부분인데 요거 승인이 됐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관련돼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오는 중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팩트시트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조금 전 이제 대통령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거부터 정리하고 다음 정치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막 나왔고 지금 정프로가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이죠.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제 오늘 확정이 됐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이제 동시에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쭉 했고 지금 이제 정책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제 핵심은 이제 관세잖아요. 네. 15%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대미 투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조선에 1,500억 달러, 그다음에 추가 전략 투자 2,000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 관세 혜택 제공받기로 이제 네. 명시가 됐습니다. 무역 장벽도 완화를 했는데 미국산 자동차 수입한도 5만 대 있는 거 폐지하기로 했고요. 미국산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할 때 5만 대까지만 이제 하는데 그 한도를 없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5만 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리고 그게 일제가 아니라 일본 브랜드도 네. 미국에서 생산한 걸 들여올 때가 더 싸가지고 아, 꼭 포드 GM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닛산, 혼다 도요타, 이것도? 네, 닛산은 그럴 수 안 있죠. 들어오죠 이제. 근데 네. 도요타, 렉서스는 좀 있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농산물 규제 완화, 뭐 승인 절차 간소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사실 핵심은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게 네. 그 원자력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 이런 뭐 안규배 국방장관의 설명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명확히 됐습니다. 이제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미국에서 승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필요한 이제 그 원료가 아니고 뭐죠? 그 우라늄 같은 거? 네, 그런 네. 것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받기로 네. 합의가 됐습니다. 네.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높게 평가를 했고 한 16일 정도 걸렸잖아요. 마무리하고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 이런 또 소회를 밝히기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잘했다.
그렇겠죠. 예. 힘들었겠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관세 15%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그동안 25%인가요? 더 냈었던 그 관세를 과연 언제로 소급해서 뭐 냈던 걸 좀 돌려받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정 뭐 이런 거 아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잠수함 건조를 이제 어디서 하냐. 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할 때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네.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선소에서 하느냐. 요것도 또 조율 혹은 뭐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또 네. 발표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네. 인터뷰에서는 처음부터 이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네. 쭉 이야기가 됐었다. 그리고 체크시트에는 미국 군함도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네.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희석 대변님은 요 팩트시트 결과 나온 네. 거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렇게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번 핵심 경제협력 규모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9천억 달러까지 얘기를 더 나중에 뭐 말 바꾸는 경우 워낙 많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저는 네.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진짜 우라늄 농축이랑 제철을 지원하는구나. 이게 지원이라는 게 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미국 감독하에 해서 뭘 주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 한미의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잠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거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도 저는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내려 주셨고요.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시트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오면서 좀 보셨죠? 아니 그것 때문에 좀 그 앞방송이 잡혀 있어서 얘기가 좀 길어지셨구나. 생방송 굴려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시작돼 갖고. 예. 네. 역시 뭐 요 평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매우 잘하셨죠. 대단히 매우 잘했다. 이게 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게 성과가 꽤 만족할 만한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군함 건조 미 군함 건조뿐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도 이 한국 네. 우리 조선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측 입장 쪽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지금 그 상호 무역 촉진 관련된 부분도 보면은 일단은 농수산물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 미국 쪽에서 큰 결단을 해줬다. 그래요. 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내용들은 좀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으나 우리 정부가 발표했었던 네. 우리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 팩트시트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대로 대체로 된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초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만 했고 농산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할지 이게 이제 국민 감정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로 수입될 도대체 때 어떻게 들어올 거냐 네. 자꾸 그 얘기를 했잖아요. 러팅 네. 상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라는 게 아마 망공유 관련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뭐 과징금 거두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거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국민 감정에 또 걸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벌고 그냥 간다. 뭐 이런 거. 요 디테일을 잘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보이고 GDP 3.5%까지 우리 국방비를 올린다. 네. 지금 한 2.8%될 걸요. 그 0.7이면은 꽤 될 텐데 이걸 이제 매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막 나와가지고 제가 분석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예. 그리고 저기 뭐 옛날에 뭐 비행기 산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잉 거 뭐. 네, 한다. 근데 지금 뭐한 200억 불 정도, 250억 불 정도 무기 산다고 돼 있어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추가적인 그러면 외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뭐 필요한 전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뭘 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은 또 경제 부담, 국고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또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말 거치면서 뭐 분석들이 꽤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건 한번 저희가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코너 한번 마련해서 정리를 상세히 해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정치권 뉴스를 한번
가볼까요? 예. 가시죠. 일주일 내내 감기에 고생하고 계신데. 네.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밤잠을 좀 설쳤을 것 같습니다. 영장친 2개 다 기각이 됐어요. 박성재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네. 그다음에 황교안 뭐 전 총리 영장 둘 다 기각이 됐는데 일단 박성재 장관부터 볼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영장이었는데 두 번째 영장도 왜 안 쳐 계속 얼마나 뭐 자꾸 준비하고 있는 거 하다가 이제 쳤는데 또 기각이란 말이죠. 일단 혐의는 비상계엄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 그러니까 엄밀히는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였는데 그 1차 영장 기각 때 재판부에서 혐의가 좀 소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위법성을 박 장관이 인지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두 번째도 유사합니다. 이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우리가 접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거랑 법원이 접한 정보와 법원이 보는 거랑 매우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지만 네. 특검이 뭐 법무부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뭐 나름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던 그 수도권 구치소 수용료를 3,600명 확보하라 그 문건. 네. 그 나중에 뭐 제목도 한번 바뀌었잖아요.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체포한 정치인들 거기다 집어넣으려는 거 아니냐 요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가회동 갈 때 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일종의 계엄을 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안가회동 갔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에 앞선 당정대 회의할 때도 네. 그 박성재 전 장관 업무 수첩 분석해서 보니까 거기에 결국은 이거 계엄이 정당하다. 그래서 이걸 당을 이런 방식으로 설득하자 메모해 놓은 거 다 이런 증거 자료들을 특검이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아니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견주어서 볼 때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결코 덜 하지는 않은 뭐 증거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도주의 위험 이 얘기도 아니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이게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가된 증거가 네. 그 안가 회동과 관련 혹은 이제 정당화 문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판사별로 이게 지금 남세진 부장판사인가 이분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전에 모의했는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여인영이나 노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사전에 좀 기획 단계, 네. 기획 단계에서 박성재로 좀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관의 무게 아니면 그 뒤에 뒷수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안가에 모였던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비중 있게 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12월 3일 전에는 뭐랄까 가담 정도가 약하다? B급이다 뭐 이렇게 본 게 아닐까.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정도 추정이 돼요.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 이제 그 모든 대부분의 새로운 증거들이 이후에 12월 3일 이후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뭐 이거 완벽히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맨날 저 악성 댓글 또 늘어나거든요. 쟤는 왜 저런 얘기하고 있냐.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네. 그런 정도 논리가 법원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뭐 네. 좋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네, 네. 네. 서영조 소장님. 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그 기계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저 요즘에 그 기각되는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법원이 법만 해석하는 그런 집단인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면 AI가 판사를 하죠. 근데 사실 사법부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사회 역사적 책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국민의 신뢰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바탕이 되는 법감정 또 역사적 책임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아까 우리 김유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게 전에 사전 모의한 게 아니고 후에 알았을 수도 있고 후에 알았으니까 이 사람 시킨 대로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이 두 번이나 기각을 내렸던 사법부의 판사들은 굉장히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시면 커요. 역사적 인식이 좀 부족하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 같은 것들을 의미. 예, 생각해 본다면 네네. 결코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법적으로만 네. 딱 따져갖고 할 건 아닌데. 그러면 AI가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확실히 이 자리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판결 또는 이제 법관 어떤 결정에 관련해서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내용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또 법적인 잣대라는 것이 옆에 우리 김준일 변호사 계시지만 법 쪽에 계신 분들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 맡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와, 2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2번 다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뭔가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에는 거의 박성재 전 장관은 뭐 구속은 당연한 거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추측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아니게 되니까 잘 보면 또 다 이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었구나라고 또 보이더라고요. 처음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셌는데 그래서 결론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검에서 네. 뭔가를 특검의 목표는 구속이잖아요. 구속영장 발부가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가 굉장히 앞으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탄력받기 어렵지 않느냐. 네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는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건 뭐 황교안 전 총리까지 영장이 안 나온 상태가 돼버리니 많이 맥이 빠지겠습니다. 네. 특검은. 이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한 그 이른바 뭐 혐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SNS에 올린 거고 그 이제 선전선동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황교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박성재는 제가 아무리 봐도요. 네. 그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12월 4일 날 안가에 그냥 뭐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모임을 했다라고 안가회동에 대한 부분들도 거짓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계엄 문건에 관련해서 검찰 측의 연구관의 보고서를 들고 갔는데 계엄의 정당성을 위해서 계엄의 배경, 동기, 야당의 뭐 무차별적인 뭐 탄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엄을 정당하기 위해서 협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을 추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재청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거인멸의 그 우려가 농후해요. 행위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을 기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뭘 다툼이 여지가 있는지 도대체 뭘 다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박성재. 네. 네. 그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뭐 같은 뭐 어떤 검사 선배님 봐주기 뭐 이런 건 혹시 아니면 저 특검이 진정성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니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네. 뒤에 이제 이런 행적을 봤을 때 구속영장을 못 낼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이 전범이 있으면 S급, A급, B급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경계에 있다 이 박성재 장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법적으로는 그 이상민 장관은 단전다수 지시 이거는 이제 위법 딱 뭐가 들어도 내란이고 뭐가 안 해 이거 위법. 굉장히 명확하고. 명쾌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수용 규모 확인해봐. 요거는 약간 통상 업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판사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볼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적이 안 돼서 판사가 잘 못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통상 업무였다라는 거 박성재 장관이 일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주장을 근데 재판부는 수용을 한 거기서 거고 위법성 인식에 네.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갈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조태용 원장은 지금 뭐 국민의힘 쪽 의원들한테만 CCTV 주고 그러니까 내란으로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국정원법 위반, 맞아요. 직무유기 이런 걸로 예, 나온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걸 직무유기나 아니면 뭐 직권남용이나 이걸 같이 지금 걸었는지 잘 모르. 이거를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어떻게든 박성재 전 장관의 네.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혹시 계속 고집했나 이런 부분이 제가 그 영장을 네, 청구한 걸 네, 못 네. 봐서 근데 그런 추측이나 분석은 가능할 것 두 같습니다. 가지 혐의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상민 장관이랑 혐의는 같은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상민 장관은 위증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보기에 글쎄 그걸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전 단서는 명확한 위법이고 어쨌든 이제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법적 그런 문건을 어쨌든 부하 법무부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했던 것들도 위법하다고 볼. 그러니까 저는 이건 명확하지 판사 않아요. 만나면 어떤 네. 판사 만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까지는 누굴 만나도 구속이 될 것 같고 박성재 장관은 누굴 만나에 따라서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심제가 있는 거고 사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 알겠습니다. 보더라인이다. 법원이 네. 왜 그 판단을 내렸는지를 이제 네, 분석을 네, 해주시는 네. 거죠. 뭐 그게 옳다 그르다는 네, 전혀 네,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예전에 뭐 윤석열 구속 취소 네. 이런 것처럼 설명이 안 되는 예. 그런 결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네. 그럼 쉽게 스트라이크 존이 좀 심판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상 네. ABS 도입 이해하면 됩니까? 네. ABS로 어떻게 ABS 도입한다는 건 이제 판사 필요 없고 AI로 다 하자는 그것도 안 얘기죠. 되잖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네. 이해가 잘 안 돼서. 자 그리고 황교안 아니, 조은석 네. 특검이 박성재 장관을 좀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아, 있잖아요. 그래요? 아, 왜 그래요? 네. 왜요? 아니, 뭐 이제 알던 사이니까. 너무 이제 또 친해- 우리나라에 또 두 분이 좀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끈끈한 박성재 또 장관이 학연. 좀 선배일 거 아니에요. 학연. 학연? 네. 아 그러네. 대학교? 근데 뭐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근데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이제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되고 할 때 그 얘기 나왔어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특검에서 네. 검찰 내부나 이제 대검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와 관련된 이 부분에 수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이 특검 안에서도 네. 약간의 이거 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은 거 기사 될 것 같은 거 먼저 하나 네. 그래가지고 최근 막판에 이 부분 수사 들어간다고 저도 네. 첩보는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특검의 수사 자체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보세요. 보이세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안 했다. 오. 조은석 특검은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오. 이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제 뭐 결정은 재판부가 하지만 재판부가 결정하기에 앞서 부실하게 좀 영장을 넘겨놓은 네.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좀 더 자료도 훨씬 빨리 하고 2차 영장에 들어갈 그 자료들, 증거들 왜 1차 때 못 넣었냐. 그러면 약간 부실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근데 이게 완전 수사 초기에 특검 출발 초기였으면 좀 급했다 있을 수 있는데 시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왜 이제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기사를 찾아보면 조은석 특검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김건희 뭐도 해, 뭐도 해, 뭐 이렇게 뭐가 많아서 아 이거는 여기에 충분히 힘을 쏟지 못한 거 아닌가? 예, 근데 네. 그게 의도적인 건가 아닌가 이거는 또 이제 해석의 영역에 네네네 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특검 문제보다는 판사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리고 기계적이라 하더라도 이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는 것인데 저는 역사적 책임이라든지 이 사법정의 같은 게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주기현 판사도 그렇고 이 영장전문 판사도 그렇고 박성재 전 장관을 특검이 2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추가해서 특정적으로 증거인멸할 정황까지 다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뭘 더 하는지. 갖고 오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판사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보면은 네. 저 구체적으로 특검 영장을 보면 네. 그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10월 4일 이후에 폼에다가 네. 뚫어서 파괴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이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고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 정황이 분명한데 네. 뭘 도대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하드디스크 이제 이렇게 천공 방식 뭐 뚫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보고는 이거는 영장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이렇게 명확하니까. 네, 센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나왔을 때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논리적은 뭔지 알겠는데 공감하기 어렵게 된 부분이 그 부분이 특히 알겠습니다. 핵심인 것 오늘 좀 같습니다. 뉴스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네. 더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와 한 몸이 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네.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총리 영장은 기각이 됐죠. 네. 내란 선동 혐의인데 이제 어쨌든 그 증거가 이제 페이스북에 박제되어 있으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는 없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뭐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보인다 뭐 무슨, 정도로 예, 역할이 일단 예. 기각이 됐는데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사실은 그냥 그랬나 보다 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쳐가지고 또 당이 네.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예,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저도 황교안이에요. 75만 번째 황교안. 저 발언하고 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자 이 내란 네. 동조부 황교안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 의총 뭐 윤인석 대변인 당연히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의총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다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지금 저 욕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을 갖고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광주도 가고 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좌클릭도 하고 응. 또 황교안 두둔도 하면서 우클릭도 하고 동그라미에 지름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아 그래요? 네. 아 모두를 품겠다. 네. 그게 어제 제가 들은 건데요. 제가 네. 뭐 의총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민전 의원이 황교안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신 걸로 들었어요. 어...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데이터와 상황 분석을 하고 있다.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거다.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그래요? 곁들여서 제가 듣기로는 김민전 의원이 약간 황교안 다음은 나다. 나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섞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확인을 어떡하지? 근데. 저는 계획이 있다길래 합당한다는 줄 알았어요. 황교안당과 합당을 하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보수 대연합을 이거 위해서. 너무 자유로워. 근데 황교안당은 현수막 정당이라서 네. 당원이 없을 거예요. 수막 정당. 그렇죠. 오,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뭐 당원 명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했을 때 5천 명 현수막 필요하니까. 정당. 아니 장동혁 대 비례다가 민주당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민주당으로 왜요? 가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무슨 말씀? 국민의힘 망치고 계획이 있다는데 왜 계획이- 자꾸 망친다고? 계획이 그 계획 아니에요, 혹시? 망칠 계획. 망칠 계획. 계획 데이터를 보니까 보수를 망칠 계획. 안 될 것 같다. 제가 근데 장동혁 아니죠. 황동혁 대표. 황동혁? 오징어 게임이요? 황동혁 대표가 황교안이니까 아, 네. 황교안, 장동혁, 예. 황동혁. 그 황동혁 대표께서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계획이 있는 거는 같아요. 무슨 계획이에요?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죠. 모든 사람들이 보통 꼬마 애들이 지구를 정복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 꼬마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내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논리에도 안 맞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를 면회한 것도 굉장히 효과를 거뒀다. 네. 그리고 이 나는 황교안이라는 발언도 기다려봐라. 효과를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광주도 가고 해서 이 지름을 넓힌다고 하는데 이 지름도요. 사실 이 종이 안에다 그래야 지름이 그려지지. 이 밖에다 그리면 이게 그 볼품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종이 안에서 그래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자꾸 이 종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면 헌법의 테두리 뭐 이 정도 그렇죠. 되겠군요. 이게 사회의 어떤 네. 인식과 상식. 상식, 네. 범위 내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상식 밖에서 세우면은 그 상식 밖으로 쫓겨납니다.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그 선언을 했다고 봐요. 당장 민주당에서 당신 그 장동혁 대표 내란당 인증하고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그게 계획이라는데.
알겠습니다. 아 근데 자.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명태 제2의 명태. 아니, 일단 당 대표가 되면 네. 저희 당은 이제 여의도 여의도 의원이 의원?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당 대표에게만 보고를 보고하는 한단 말입니다. 보고하는 이게 있잖아요. 사무총장도 원래 못 보게 돼 있어요. 전달만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 데이터만 아니더라도 네. 뭐 다른 어떤 뭔가 좀 치중된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강조점을 둘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김민수 최고위원도 특정 여론조사 딱 하나만 집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네. 나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얼른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이번 달 27일에 표결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장에 담긴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 그냥 하나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 일단 그 앞서서 장동혁 대표의 그 우리가 황교안 발언에 대해서 친한계 이제 인사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황교안처럼 삭발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장동혁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네. 그거 하나 전하면서 그 추경호의 영장 속에 윤석열이 어떻게 얼마나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는지 그 과정 추가 취재된 거, 추가소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할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개업 5달 전인 지난해 7월에 하와이를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랑 간 거예요. 거기서 야 한동훈은 빨갱이야. 그 자식 빨갱이고 민주당 나쁜 놈이고 그래서 야, 군이 개입해야 돼라고 아, 얘기를 진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할 때 옆에 이 강호필 당시 합참처장도 있었나 봐요. 강호필?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듣고 깜짝 놀라서 귀국을 한 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찾아가서 아니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지금 뭐 계엄 얘기라고 하는데 나 전역해야겠어. 아,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예, 네. 큰일 나겠어 지금 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김영현 처장한테 그걸 이릅니다. 음. 야 강호필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전역한다고 그러더라. 도망가려고 그러더라. 라고 하니까 네. 또 이제 김영현 장관이 또 크게 항의를 아, 경로를 또 했고. 네. 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 개엄 5개월 전에 뭐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빨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그 박성재 장관 영장에도 있잖아요. 사악한 한동훈. 네.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도이치모터 수사 끌고 있다. 네. 다 막히고 있다. 뭐 그래서 이런 김건희 문자가 특별법 있잖아요.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제 네, 그렇게 맞아요.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빨갱이 이렇게. 한동훈 빨갱이들도 분노할 것 같아 이거는. 빨갱이고 사악하고 이건데 오리지널 빨갱이. 오리지널 빨갱이 보기 한동훈 어떻게 빨갱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 책은 들고 다녔었는데 빨갱이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그 사악한 한동훈, 네. 한동훈 빨갱이 이 부분이 윤석열 이 입에서 나왔잖아요. 네. 둘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거친 언사가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뭐요? 김건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를 지키려고 네.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그러니까. 동생을 빨갱이를 만들고 사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네. 결국에는 뭐 체포해서 뭐 어떻게 하여튼 쏴 죽이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는지 저는 그 감정의 그 어떤 변화 기복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아니, 본인이 모욕감을 느낄 게 뭐 있어요? 본인 배우자가 그렇게 주가 조작하고 백 받고 목걸이 받고 했으면 네. 그 본인 배우자를 나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아니,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쌓여온 게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만약에 잘 지냈으면 와,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가 있나? 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 인식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악하고 빨갛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 이거죠.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반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열렸는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퇴임사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라고 주요 했어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최근 1년의 상황에 대해
그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 뭐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좀 거론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 생각은 안 하시나? 네. 여튼 일단 뭐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멈춰주길 바란다라고 네. 했고 또 이제 어쨌든 검사 내부에서 항소폭이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때 왜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 구성원들의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참 이분은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매우 두루뭉술할 법한 이야기들을 참 잘 택하시는 것 같아. 예. 왜요? 솔직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요? 네. 저쪽에서- 마음이 부대꼈다 뭐 이런 저쪽에선 거?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는 없고 그런 얘기들은 그 단어들도 그만큼 확실하게 얘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확실한가요?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전 정권에서 기소한 게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말을 그대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일단, 네. 퇴임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퇴임사의 핵심 내용은 검사 징계 멈춰주세요. 검사들 집단 항명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것 같고 항소폭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고 사실상 보면은 이제 나가는 마당에 선배 로서 뭔가 역할이라도 하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후배들 그래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얘기예요. 봐주세요.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 후배들 좀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좀 반발하는 것도 그 안에서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징계까지는 좀 하지 말아 달라. 예. 나를 봐서라도 내가 지금 총대 메고 나가지 않냐 이거예요. 요지는. 예. 예. 그래야 나중에 나가서 후배들하고 잘 지낼 거 아닙니까? 변호사 개혁하면. 근데 사실 노만석 총장한테는 굉장히 비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하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내 책임하에 내 결정이다. 뭐 압력이 있었다, 뭐 어쨌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버텨내고 검찰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바꿨어야죠. 근데 여기에서 애매한 말만 남기고 떠납니다. 앞서 윤수 대변인 얘기했듯이 뭐 지우려고 하고 있고 나는 뭐 그거를 지울 수가 없고 무슨 시 쓰는 것도 아니고 퇴임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저는 원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후배 봐주세요 하고 떠나네요. 뭐 인터뷰 내지나 하여튼 뭐 입장 발표할 때마다 말이 또 조금씩 자꾸 달라지고. 이제 본인 딴에는 네.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자택에서 기자들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부대꼈다라고 했다가 뭐 이쪽은 누구고 저쪽은 누구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대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힘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어쨌든 뭐 외압이니 뭐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윗선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면 그건 외압이 아닌 나의 결정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검찰의 총장을 두지 않고 총장 대행으로 앉혀놓은 분이 생각보다 검사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 앉힌 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다. 정식 총장이 아니라는 것에 큰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정말 총장이었으면 뭐라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분 기본적으로 차장이잖아요. 차장. 근데 심우정 총장이 나가면서 후임 인선이 안 된 상태에서 대행이죠, 임시로 대행. 대행이 있는 근데 사람이라면 대행을 좀 오래 했죠. 네. 그래도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그날 금요일 날 항소포기 직전
까지의 과정 몇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 정도 아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검사장 승진을 한동훈 장관 때 했거든요. 또 무슨 그런 윤석열 대통령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을 어쩌라고 그런 거 승진했습니다. 나이가 차서 된 건데. 그거를. 아니 검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만 찬다고 검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뭐- 하여튼 팩트만 얘기하고 제가 뭐 네. 아무것도 얹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일단 오실 건데. 네. 물어보세요. 그때 왜 검사장 승진 시켰냐고. 물어보세요. 시간 좀 있어. 근데 요즘 우리 그 JTBC 뭐지 그 자가 김 부장 그 있잖아요. 네, 서울에 네. 뭐 자가 있는 네, 60대 김부장. 김부장에게 보면 드라마. 왜 거기서 영업할 땐 잘했는데 관리자들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선 검사에 있을 때 이 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장까지도 모르겠는데 고검장급 이상이잖아요. 네. 대검차장이면 그 무게를 견디기에는 좀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아는 분 쪽에서도 실드를 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표 쓰고 항소장을 내든가 아니면 이게 다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하는데 부대꼈다. 이건 지난번에 박성우 뭔지 국토부 장관인가? 네.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아무도 비호하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막 네. 가슴이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막 네. 그 인터뷰할 때 후배들이 이렇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온천지가 아프다고 총 맞은 것처럼. 그런 아파요? F는 F인 것 같아 이분은 확실히 F T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조금 야박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반발하는 이 일선 뭐 지검장들이나 이런 네. 분들 참 속이 없는 게 검찰청이 폐지되는 그 법안이 통과될 때도 이렇게 반발했나 저는 궁금해요. 자기 조직이 없어지는데도 이렇게 반발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네. 근데 그거는 순한 양처럼 받아들이고 항소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련의 논란이 결국엔 현 정권의 대통령과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걸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난리가 나요. 뭘까요? 그러면은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죠. 이 지금 현재 있는 검찰 내에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반발하는 이 검사단 수뇌부가 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반발하는가? 자기들 집이 없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저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검찰은 지금 간판만 있지 사실 없는 조직이에요. 1년 유예가 돼 있고 네. 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이미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검찰 조직 내에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반발할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진로로 갈 것인지 그 결정부터 해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해도. 검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죠. 네, 뭐 노만석 대행이 뭐 검사들 징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검사들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현행법상 이 검사들 징계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까다롭고 파면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파면 결정 내리면 헌재에서 또 탄핵 인용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해서 파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 공무원들이랑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차단법이라는 걸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공소 취소 차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네.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게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유 뭐 예를 들면 뭐 진범이 밝혀지거나 뭐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진행 중인 사건 그대로 재판 진행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여야가 이렇게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네. 양상입니다. 근데 법 통과는 국민의힘 법안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지난 5년 동안에 왜 이렇게 노려보세요? 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야 합의 아니면 뭐 다 아시면서. 그럼 이건 이제 정치적 선언 정도로 우리가 네. 의미 그렇죠. 좀 아유 그리고 사실 지켜야 그 되겠네요. 파면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지 예. 해임은 가능해요. 예.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래요?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명령을 안 지켰을 텐데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징계 받을 수가 사실은 학명으로 뭐 하기가. 네. 국기문란이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다 정치적 수사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파면 제도는 도입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의사표시 자체가 바로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또 다른 허들이나 강이 있다라는 점만 좀 지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세서 그래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항소를 포기해야 국기가 굳건히 쓰는 거잖아요. 네. 기본이 항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참 용어를 잘 쓰셔라. 네. 아 근데 뭐 해임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해서 파면까지 넣은 거는 실제로 법안 통과시켜서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하겠죠. 법무부에서 해야지 뭐 국회에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아무튼 파면 이제 같은 거 하고 민주당에서 나면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퇴직연금이 더 그렇죠. 줄죠. 네. 네. 연금 아예 못 받잖아요. 네. 아, 파면이 그리고 되면? 파면된 검사가 나가서 또 변호사. 하기도 쉽지가 않죠. 아, 그런가요? 네. 파면이 되면 낙인 찍히는 거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 모르겠네요. 뭐 네. 사례가 없으니까 전례가 잘 없으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또 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론이 좀 뒷받침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검찰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안 좋다. 네, 일단 뭐 당의 지지율이 조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죠. 네,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42%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네. 항소폭이 내용까지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당 지지율은 상승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하락을 했죠. 근데 항소폭이가 적절했냐 이것만 놓고 또 따로도 물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폭이가 부적절하다라고 한 의견이 48%.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요 여론조사에서 4% 빠졌어요. 지난주 그렇긴 대비. 합니다. 예. 그리고 대장도 항소 포기가 부정평가 이후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확실히 악재긴 합니다. 해석을 잘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오늘 나온 체크시트로 인해서 또 대통령 지지율 자체는 다시 재조정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항소 포기 자체가 정무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저희 당은 왜 떨어질까요? 여당도 아닌데. 그건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항소폭의 여론은 되게 아니, 부정적이면 대통령은 떨어지고 예. 민주당은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저희 당이 떨어지면 반사율 저희 당 아직도 전혀. 여당인가요? 이해를 못 하겠네. 아, 대통령을 같이 갔다. 네, 국민의힘 저도 저 지지율을 나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어요. 저게 이 견고한 지지율인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아. 견고하긴 하네요. 25%. 5, 6, 4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네. 같은 지지율을 아, 저런 콘크리트는 부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콘크리트지. 때는 장동혁 대표는요. 부실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그냥 바닷모래지. 바닥에서 바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 하나 깔아놓고 지붕도 없이 벽도 없이 그것만 있어도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저는 24%, 25%에 만족하고 있지 않냐. 네. 그래도 참 진정한 콘크리트다. 그래 진정한 네. 콘크리트.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항소폭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의 포인트는 중도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좀 많이 높았다입니다. 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였고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찬반이 좀 갈렸다고 해요. 적절하다가 49%, 적절하지 않다도 34% 네. 나왔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인터뷰 시간에 장경태 의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모시고 그다음에 그 뒤 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또 출연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두 분께도 한번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였던 그 보안 수사권 이것도 주지 말자. 이런 쪽으로 민주당 법사위원들 여론이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들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그렇게 형성할 수 있으나 또 의견을 줄 수 있으나 정부가 판단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낀 건 이 항소포기 여론 자체가 별로 썩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도움은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국민 법감정은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팩트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수습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강성으로만 검사들을 막 징계하는 거. 이게 또 국민 정서에도 맞을지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적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초에 한결에 사설에 그게 있었어요.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 예. 자, 하여튼 뭐 또 지지하신 분들과 또 뭐 중도에 계신 분들 또 상대당 지지하신 분들 등의 이제 의견은 매우 또 다를 수는 있겠죠. 자, 다음은 김건희 씨 뉴스 네.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김건희 씨 소식입니다.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건진 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가 나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이제 샤넬백 바꾸고 그 매장 가서 막 바꾸고 뭐 백을 뭐 구두로 바꾸고 뭐 했던 그 일련의 사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유경호 행정관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건지는 내가 시켜가지고 내가 유경호 시켜가지고 그거 막 물건 바꾸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진술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였냐? 김건희였다. 라고 이제 법정에서 폭로를 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뒤늦게 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계속 지금 패턴이 그렇잖아요. 건진의 폭로 나오면 뒤늦게 시인 잘못했어요 송구해요. 뭐 약간 이런 패턴인데 마찬가지로 입장을 내면서 김건희 씨는 아끼는 행정관들이 건진과 개인적으로 소통의 물건을 교환했다고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책해왔다. 자책해왔다고요? 네. 그냥 속으로 혼잣말 했단 소리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 증언을 했지만 내가 시킨 건데. 내가 시킨 건데 어떡하지? 속상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혼잣말 했단 소리예요. 아 맞아 혼잣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자책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아.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불쾌한 게 서희건설 목걸이도 똑같잖아요. 그게 회장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온 국민이 우롱당했죠. 모조품, 홍콩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샤넬백 자체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랑 매장 직원들 그게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라프 목걸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밝혀지면 실토하고 밝혀지면 실토하고 완전히 이 김건희는 재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그 법정에서도 되게 좀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죄질을? 안 좋죠. 그죠? 당연히 안 좋죠. 예. 근데 그냥 그 우리의 상식으로 이제 통제가 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호인들도 일단 모를 거예요. 진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모를 거니까 조언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조언을 해도 뭐 이 변호사들이 뭘 알아. 자기도 법률가랑 쭉 살아봤는데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나 다양성의 기초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뭐 표절도 하고 다 이제 법 없이 사는 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여튼 자초미난일 거라고 보이고 굉장히 엄한 심판을 많이 받을 거다. 게다가 이번에 또 뭐 건천군 궁예품 관저에 갔다는 것도 다 확인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세게 형사적 제재와 응보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지금 불쾌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된 여성 한 사람 때문에 그 아꼈던 후배를 사악하고 빨갱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이런 사람을 지키려고 물론 배우자지만 네. 이렇게 체포하고 총으로 쏴서 죽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허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적으로 좀. 요건 한번 한 전 물어보세요.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까? 네, 여튼 뭐 요거는 그렇게 하고 또 통일교한테 비례 한석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예, 이 통일교 관련 의혹도 이제 특검이 조금 이제 그림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그 국민의힘 당시 전당대회 때 그 기간 한 2달 전후로 해서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했다, 가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 김건희가 이제 건진 통해서 이 통일교 측 윤영호 본부장에게 우리 당대표 선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이거 도와주시면 비례대표 한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사 총재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집단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통일교는 보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원래 당대표를 밀려고 했던 이제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당대표 만들어주려고 이리저리 끈대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건진 법사가 일단 대통령이 권성동 출마 말라고 한 거고 어쨌든 김건희가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 이 모든 게 다 대통령 위한 거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 도와주면 돼.
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거야. 김건희가 신경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보면 서로 이 블러핑이 난무하는 이 과정들이 아니 솔직히 2달 동안에 통일교인 2,400명이면 원래 뭐 몇만 명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2,400명이 뭐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아주 대단한 숫자라고 보기도 이제 김건희 씨가 볼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한석 줄게 얘기했는데 또 그거 안 지키고 여기는 뭐 몇만 명 넣어줄게 했는데 2,400명 넣고 서로의 그 블러핑만 난무하는 대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전체 입당 숫자가 아니라 그 전당대회 직전의 입당이니까 네. 그 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또 얼마나 됐는지는 그건 또 한번 별도로 좀 봐야 될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네. 일단 특정한 시기는 22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2달. 네. 자, 여튼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은 참 정말 아주 내용도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끝으로 저 종묘일대가 세계 유산지구 된다는데 우리 서영주 네. 소장님이 네네. 요 해당 지역을 그렇죠. 많이 지금 매우 다니고 있죠. 아 진짜 우리 방송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매우 다니고 있죠. 네. 근데 종로의 종묘는 이게 네. 꼭 서울과 종로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이 유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다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네. 정말 그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에요. 그거 오세훈 시장 원래 기존 안이 있거든요. 네.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한 40m, 70m 그 건물 짓게 해놨는데 예. 그걸 2배로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오세훈 시장이 뭘 위해서요? 그러니까 종묘는 많은 사람들이 보호해야 될 유산인데 오세훈 시장의 초고층 빌딩은 결국 건설업자하고 그다음에 조망권을 살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아무리 봐도 다툴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안대로 가라. 그러면 된다. 네. 이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묘 근처 네. 개발을 어떻게 하겠냐는 그 자료를 이렇게 보내줘서 봤는데요. 네. 그 조감도도 있고 한데 네. 그 종묘 주변에 종묘를 기준으로 해서 100m 안에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훨씬 뒤에서 하는 거고 정전으로 따지면 500m 떨어진 데 시작하는데 종묘 정면으로 쭉 나오는 라인에는 없고 녹지로 녹지를. 쭉 해서 뚫리고 그 주변에다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경관을 침해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적인 지적이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높이도 종묘를 바라보고 뒤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묘를 뭐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요 사진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요걸 보면은 다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 사실 저희가 어제 김병민 부시장 나왔을 나오셨잖아요. 때 네. 그때도 얘기를 했을 띄우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해야지 여기다가 이거 하게 되면 건설업자가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은 사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하다. 아니, 아무리 종로를 아니 사랑하셔도 실익을 따지는 거예요. 실익.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지어놓게 되면 네. 그 일대가 마천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시작점을 두면 그 초고층 빌딩에 맞는 그 건물들이 쭉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종로가 종로만 있는 게 아니라 궁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천연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도시 계획상에 있어서의 한 시점을 허용하게 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를 한번 고민해봐라. 그 그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공문을 검토 못하겠다고 서울시가 답했다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가 난 게. 뭐라고요?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해라라고 검토 보고서 해가지고 국가유산청에서 서울시에 보냈는데 네. 서울시에서 이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다라고 회신했다고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유산청에서 국문본을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이 그냥 쭉 개혁을 강행한 거예요. 이거는 선거를 위한 포석이고 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신뢰를 저버린 좀 행위는 네. 그 개발 여부에 대한 당부를 떠나서 적절치 않다. 그 종묘 그쪽에 네. 그 유명한 집 있잖아요. 네. 그 탱글 쭈꾸미였나? 아, 네. 그럴 때는 그렇죠. 거길 가야 돼. 아니, 가야죠. 거기는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박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예, 쭈꾸미가 갑자기 왔네. 냄새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맛있는 쭈꾸미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진짜 말하면서 침이 네, 나와서. 아유 쭈꾸미 한번 아유.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 밀키트에 있는 쭈꾸미랑은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아 저도 먹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침부터 이거 너무 네, 맛있어요. 아유 쭈꾸미야. 고맙습니다. 아니 서영주 소장님 처음 먹는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쭈꾸미
그냥 달고 살아요. 이게 종묘 앞에 있어요? 그럼요. 종묘 근처에. 아, 떡이 같이 들어있구나. 떡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추가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맵지도 않고. 제가 사실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저걸 보고 네. 사라고 해서 샀어요 집에서 지금. 근데 내가 뭐 맛있어. 맵다. 근데 진짜 좀 맛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탱글탱글해. 그러니까 원물 따로, 쭈꾸미 따로, 그다음 양념이 따로 가요. 양념이랑 보통은 그냥 저 쭈꾸미 같이 버무려서 오잖아요. 가죠. 같이 오면 원물에서 물이 쭉 빠져버려. 이게 이 양념이 짜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질겨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원물 따로, 양념 따로 포장 제품이라 약간 이게 불맛이 있는 건가요? 불맛 있죠. 그렇죠. 네. 탱글쭈꾸미가 그게 또 매력이고 여기서 이제 밥 한 공기 딱 이렇게 비벼 먹으면 네. 참기름에다가 너무 잘하시네. 김가루 뿌려서. 김을 넣어야지. 김가루 김가루 뿌려야죠. 뿌려야죠. 네. 근데 요거는 약간 밥용보다는 안주용 같은데. 제 안주용이긴 느낌이. 한데. 우동사리 삶아가지고 아, 소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변은 진짜 진행을 잘해요. 한 팩에 600g 넉넉한 용량이고요. 3팩 그러니까 9인분쯤 되는데 가격이 34,900원입니다. 그럴싸요? 네. 9인분인데 거저는. 많이 샀대요. 지금 답이 왔어 지금.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줄 때 그냥 사시라고. 이건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냥 사세요. 근데 쭈꾸미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씹는데 탱글탱글 소리가 나요? 그게 탱글 쭈꾸미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원물이랑 이제 양념이 따로 오니까 그런 겁니다. 네. 자, 여튼 여러분이 똥손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네, 양념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그냥 후라이팬에 돌리기만 하면 돼요. 네. 자, 1인분에 한 3,800원 탱글 쭈꾸미. 아, 오늘 다시 매진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장경태 의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또 한동훈 전 대표 또 김현우 소장까지 오늘 인터뷰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도 쭈꾸미 줘야 되는데. 아유, 근데 여러분밖에 못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맛있게들 드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